아, 밤에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해 죽겠네. 당신은 좀 괜찮아? 나도 마찬가지지 뭐. 어제는 새벽 4시 넘어서도 쿵쿵거리면서 돌아다니더라. 진짜 너무 짜증나네. 오늘은 내가 올라가서 한마디 할까? 아니, 그냥 하지 마. 위층 사람들 말도 안 통하잖아.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이야기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 오히려 그 뒤로 더 심해진 것 같아. 우리가 어려운 부탁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는 건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층간소음 보복할 수 있는 스피커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런 거 사서 우리 집 천정에 설치해볼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결국엔 우리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 대화로 잘 풀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아무리 해도 말이 안 통해. 애들 뛰는 건 조용히 시킬 생각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보복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거야. 난 그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을 뿐인데. 전쟁터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당신 말이 맞긴 한데 어차피 대화할 방법도 없잖아. 찾아 올라가는 것도 안 된다면서. 동 대표 아줌마한테 한번 이야기해볼까? 혹시 중간에서 말 좀 잘해줄 수 있는지. 안 그래도 다음 아파트 대표 선거 나갈 거라면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했잖아. 그 아줌마? 에이, 그 아줌마 맨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일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왜? 말로는 자기한테 말만 하면 다 처리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거지같이 차를 주차해놓은 사람 알고 보니까 그 집 부부더라고. 아줌마도 맨날 남의 차 막고 주차하고 그 집 아저씨는 경비 아저씨랑 주차 딱지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 자기가 누군지 아냐면서. 진상도 그런 진상 부부가 없어. 그래, 난 전혀 몰랐네. 그래도 혹시 층간소음은 중간에서 잘 해결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오지랖은 엄청 넓은 사람이잖아. 뭐 한번 이야기해서 나쁠 건 없겠지. 당신이 이따 연락해보던가. 그 아줌마 카톡 연락처는 갖고 있지? 저번에 전화번호 나한테 주더라고.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고 했어. 알았어. 별로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결혼 6년 만에 남편과 열심히 아끼고 노력하면서 살았더니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5평에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는 낡은 아파트였지만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이제는 아이 낳고 키우더라도 더는 이사 갈 필요가 없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것도 며칠 가지 않았고 저희가 이 집에 이사 들어오자마자 왜 다른 집보다 싸게 내놨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윗집이 아침 일찍부터 발망치 소리를 쿵쿵 내며 걸어다니고 밤 12시가 넘도록 아이들 뛰는 소리 때문에 온 집안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선물도 가져다주고 몇 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동 대표님. 저 803호인데요. 아, 이번에 이사 온 세대? 반가워요. 무슨 일이야? 아니, 저희 윗집 때문에 그런데. 윗집에서 새벽 늦게까지 너무 층간소음이 심하더라고요. 저희가 잠도 잘 못 잘 지경이라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유, 그 집은 원래 그래. 전에 살던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불면증 때문에 약까지 먹고 그러더라.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 집 부부가 둘 다 40대인데 완전 안하무인이야. 나도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한 적 있지만 말이 안 통하더라고. 그럼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903호 연락처? 나한테 전화번호가 있긴 한데 아무한테나 막 알려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저희가 찾아 올라가서 이야기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래요. 전화로 조용히 대화해보려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개인정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알려주긴 좀 그렇네. 내가 903호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해주면 안 될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사 온 그날부터 동 대표 아주머니가 집으로 찾아와서 언제든지 살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고 내년에 자기가 아파트 대표 선거 나갈 거니까 잘 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친해둬서 나쁠 건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층간소음 문제도 혹시나 그 아주머니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세댁 내가 903호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들은 최대한 조용히 신경 쓰며 살고 있다고 하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전에 살던 사람도 층간소음 때문에 집 팔고 나간 거라면서요. 아주머니께서 방금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903호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 그럼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연락처도 알려주지 말라 하더라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아가면서 살아. 요즘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겠어. 다 그 정도는 참고 사는 거니까. 아니, 새벽에도 엄청 뛴다니까요? 저도 일반적인 상황이면 이 정도까지 안 했죠. 언제는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으면서. 그러니까 나도 세댁 입장은 이해하고 있어. 근데 903호가 자기들은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 서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아야지. 아래층 사는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굴면 못 쓰는 법이야. 이게 지금 제 잘못이라고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애 키우는 집은 원래 좀 시끄럽고 그래. 그러게 이사 오기 전에 윗집이 애 키우는지 잘 알아보고 왔어야지. 거기 시세보다 1,500만 원 싸게 내놨었지? 싼 거 좋다고 덥석 무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윗집이 애 키우는 건 계약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시끄러울 줄은 몰랐죠. 원래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없다니까. 안 그래도 803호가 갑자기 1,500만 원이나 싸게 거래하는 바람에 우리 아파트 전체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그 가격으로 팔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듣더니. 아파트 가치요? 아파트 가치는 제가 아니라 903호 같은 사람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어떻건 간에 아무튼 그냥 조용히 참고 좀 살아봐. 층간소음 없는 집은 없으니까 살다 보면 적응하겠지. 괜히 여기저기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지 말고 알겠지? 나 참. 위층은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고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것 같던 동대표 아주머니는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집값 떨어질까봐 저희 보고 입국 다물고 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편 말대로 천정에 스피커라도 설치해서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고 결국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저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해서 이사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댁 부동산에 이야기 들었는데 집 내놓고 이사 간다면서? 네, 월세로 내놓고 다른 곳에 전세 얻어서 살고 있으려고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네요. 어쩔 수 없지 뭐. 원래 아쉬운 사람이 이사 가는 거야. 정들자마자 이별이네. 그래도 집을 판 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지? 네, 나중에 윗집 빠지면 다시 들어와서 살 거예요. 그때까진 계속 월세 주고 있으려고요. 기왕이면 전세를 주지 왜 월세를 줘? 월세 주면 괜히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면 어떡해? 저희 생각엔 그게 낫겠다 싶었어요. 이미 들어올 사람까지 정해졌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애 없는 젊은 부부였으면 좋겠는데. 아, 여기 근처 빌라에 공사하는 사람들인데. 아마 외국인 노동자들 숙소로 쓸 예정인가 봐요. 뭐? 외국인들? 네,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 아니면 파키스탄 사람들일 것 같다 하네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시끄럽고 집도 엉망으로 쓸 거 아냐? 괜찮아요. 어차피 집이 낡아서 리모델링 할 생각이었거든요. 월세 돌리다가 나중에 저희 다시 들어오면 그때 리모델링 하죠 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외국인들 숙소로 쓰게 할 수가 있어? 난 절대 인정 못해. 반대야 반대. 반대를 하시던 말던 저랑 아무 상관없고요. 이미 계약까지 다 끝났고 저희는 이사 나가기로 했어요. 내가 903호의 이야기 잘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봐. 아마 거기도 아래층에 외국인 이사 온다고 하면 마음을 고쳐먹을 거야. 이미 계약 다 끝났다니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사 가니까 새로운 이웃이랑 잘 지내세요. 그럼 이만. 세댁 그러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해. 결국 저희는 6개월 만에 집을 월세 주고 나왔습니다. 새로 대출받아 전세를 얻긴 했는데 월세로 받는 돈으로 이자를 내고도 남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봤더니 외국인 4명이 저희 집에서 살고 있었고 동대표 아줌마는 지금까지도 매일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서 담배도 피우고 이상한 냄새나는 음식도 만들어서 온 아파트에 난리가 났나 봐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희는 4년 정도 월세 돌리다가 나중에 리모델링 싹 하고 들어올 생각이에요.
그때가 되면 개념 없던 윗집도 이사를 가던 알아서 하겠죠 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동환이한테 이야기는 들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니? 사돈댁 그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닌데 지난달에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부산 여행까지 잘 다녀오셨는데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튼 지금 병원 내려가는 중이라서 제가 엄마 상태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경황이 없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 별일 아닐 거야. 딸 얼굴 보면 금방 좋아지시겠지? 너도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알았지? 네, 어머님.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시던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정신없이 친정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손이 너무 덜덜 떨려서 운전대를 잡지도 못했고 남편이 대신 운전해주는 차 조수석에 앉아서 우리 엄마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죠. 3년 전에 아빠 먼저 돌아가시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웃는 것도 많이 늘어나셨고 원래 예전부터 좋아하시던 등산도 주말마다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안에서 외동딸이지만 먼 곳으로 시집와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된 이후로는 자꾸 마음이 쓰였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달 동네 친구분들이랑 부산 여행 간다고 해서 용돈도 많이 드렸고 재미있게 잘 놀다가 오셨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혈압이 좀 있으셔서 예전부터 약을 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엄마 나이가 70대 초반이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 2시간 걸리는 병원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몰라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고 급하게 무슨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정신없이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술을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건강하시던 분이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니?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원래 혈압이 있긴 했는데 저는 정말 수술하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어요. 그래, 일단 너는 네 정신이나 단단히 챙기고 있어라. 너희 친척들한테도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내가 이딴 네 시아버지 집에 오는 대로 준비해서 내려가마. 네, 어머님. 그나저나 밥은 먹었고? 앞으로 네가 제일 고생해야 하는데 밥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네, 알겠어요.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동환이한테 물어보고. 걔가 예전에 작은 아버지네 장례 치를 때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너는 정신 없을 테니까 동환이한테 다 맡기고 좀 쉬고 있어. 네, 안 그래도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 그럼 이따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아빠에 이어서 갑자기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알게 되더라고요. 아빠 장례식 때는 울다가 지쳐서 실신할 정도였는데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눈물도 잘 안 나오고 정말 제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긴 한데 한번 울기 시작하면 완전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 조문 오시는 손님들한테 말도 한마디 더 하고 친구들한테 밝은 모습도 보이면서 잘 버티고 있었죠. 물론 마지막 발인할 때는 정말 기절하기 직전까지 울었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던 덕분에 엄마의 장례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독하다 아니면 대단하다는 말이 들리기도 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엄마가 있었지만 엄마 돌아가셨을 때는 저까지 쓰러져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참았던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회사에서 줬던 휴가도 다 쓰고 바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슬프고 순간순간 미칠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태어난 척하고 있었죠. 너는 정말 독하고 대단하다. 어떻게 발이 나는 날까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참고 있을 수가 있니? 저도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울었어요. 다들 너무 걱정해 주셔서 괜히 그 앞에서 눈물 보이기 민망하더라고요. 그랬니? 나는 너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무튼 이제 다 끝났으니 하는 이야기지만 평소 앓던 지병 같은 것도 없다가 그렇게 가시는 것도 일종의 복이라고 생각해라. 길게 아프고 병치레 하면 산 사람도 고통이고 가족들도 너무 힘든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래, 너는 똑똑한 애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을 거다. 아무튼 이제 산 사람은 또 열심히 살아야지. 너희 어머니 혼자 사시던 집이나 주변 정리는 다 끝난 거야? 아직 그대로 있어요.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려고요. 뭐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 그런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내 말에 오해는 하지 말고 사돈댁 혼자 사시던 집이 전세니? 아니면 자가였니? 10년째 자가로 살고 계셨죠. 그래? 그 동네 집값이 꽤 비싸던데 대출은 남아있고. 아직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제 곧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야, 그냥 내가 궁금해서 그러지. 아직 정신 없을 텐데 너한테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하다. 아무튼 호상이라고 생각해. 시모는 뜬금없이 연락해서 이상한 소리를 제게 하더라고요.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호상이라느니 살던 집이 어쩌고 저쩌고 대체 저런 소리를 왜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올해로 결혼 6년 차인데 지금까지 시모와 그리 살갑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어머님도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물론 시댁 사람들이 일찍 찾아와서 빈소를 지켜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평소엔 무뚝뚝하던 시아버님도 제게 많이 위로를 해주셨고 시어머님도 장례식장에 오는 손님들을 저와 함께 맞이해주고 뒷정리까지 맡아서 해주셨죠. 정말 너무 고마웠고 이게 가족들의 정인가 싶어서 살짝 감동했는데 나중에 이런 연락을 하시니까 조금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그래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또다시 연락이 오면서 시모의 시커먼 속내가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친정 내려갔다 왔다고 하더니 이제 너희 어머니 유산 정리는 다 끝난 거야? 뭐 어느 정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사돈댁이 혼자 사시던 집이 대출도 하나 없는 자가였다면서? 그 집이 38평이었니? 그 동네 요즘 시세가 7억도 넘더라.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집 팔 거야? 아니면 전세라도 줄 거야? 어차피 너희가 그 동네 가서 살 거 아니잖아.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 집에 짐들이 남아있어서 그거 정리되면 생각하려고요. 팔지 마. 내가 알아봤는데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동네가 아니더라. 그냥 전세 줘. 전세 주고 그 전세금으로 너희들도 이번 기회에 전세 끝내고 집장만 하고. 네,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돈 남으면 나한테 1억만 빌려줄 수 있어? 우리가 이번에 상가를 하나 살까 하는데 현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너한테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을게. 돈이요? 어머님, 듣자 하니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 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세를 놓던 팔아먹던 들어가서 살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호상이니 뭐니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제가 어머님한테 돈 빌려드릴 일 없으니까 이런 문제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호상을 호상이라 하지 뭐라고 하니? 악담을 한 것도 아니고 좋게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내가 너한테 공짜로 돈을 달라고 했냐? 빌려주면 갚는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는 형제도 없이 그 많은 유산 받아서 너 혼자 다 쓸 거야? 장례식 때 내가 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결국엔 이 소리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어쩐지 지금까지 저한테 관심도 없던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신다 싶었어요. 그때 와서 3일 동안 일하셨던 거 일당 쳐서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남겨주세요.
그러면 계산 끝이니까 앞으로 저한테 돈 이야기 할 생각 하지도 마셨으면 좋겠네요. 너 진짜 가족끼리 1억이냐? 가족은 무슨 놈의 가족입니까? 진짜 저런 사람들한테 순간적으로나마 좋은 마음이 들었던 제가 바보 같네요. 힘들 때 도와주길래 방심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심오와 나눴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당신 엄마가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절대 줄 생각하지도 말라네요. 남편은 사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옛날부터 시댁과 살짝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을 어떻게 하던지 자기는 신경 전혀 안 쓸 테니까 천천히 저보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그 집에 남아있는 엄마의 물건들을 처분하기가 힘들어서 당분간 그대로 둘 생각이에요. 조금 괜찮아지면 짐을 다 빼고 새를 놓을 겁니다. 시모 말대로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 집 사는데 보탤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이랑 차차 상의하려고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라고 할 사람은 남편과 우리 딸 하나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친정엄마 장례식 도와주는 걸 보면서 아무리 사이 안 좋던 시부모라도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었었는데 그 마음이 완전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할 거예요. 하다하다 시부모가 사돈 집 유산까지 노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우리 엄마가 이번에 김치 새로 담그는 김에 넉넉하게 해서 장모님 댁에도 보냈대.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파김치도 보냈다고 하니까 내일 집에서 택배 받으시라 그래. 진짜? 어머님 너무 고생하셨겠다. 당신이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보내드려. 갑자기 김치는 왜 하셨대? 그냥 우리 엄마 아빠 먹으려고 하는 김에 장모님 것도 같이 한 거지. 아무리 봐도 엄마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며느리가 이뻐서 그럴 거야. 예뻐해주시고 잘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가끔은 부담돼. 나도 어머님한테 지금보다 더 잘해드려야 할 텐데. 에이, 당신은 나랑 결혼해준 것 자체가 우리 엄마한테 평생 효도한 거야. 엄마 아빠가 아직도 당신만 보면 껌뻑 죽잖아. 부잣집 며느리라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형수한테는 절대 당신한테 하는 것처럼 안 하셔. 우리 집도 그냥 똑같이 평범한 집이야. 뭐 별 다를 것도 없어. 당신도 우리 집에 많이 가봐서 알잖아. 부자도 아니고 재벌 같은 건 더욱 아니야. 그래도 엄마 아빠 보시기에 회사 사장님이니까 대단한 거지. 아무튼 장모님한테는 당신이 연락 좀 드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냈는데 바로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야 한다더라고. 알겠어. 어머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드려야겠네. 저는 재작년에 결혼했고 보시다시피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제가 예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지역에서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저희 집이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셨고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남들보다 조금은 유복하게 자라왔지만 그래도 사치 부려본 적 없이 살았어요. 아빠는 이제 은퇴하실 나이도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골프도 안 치세요. 골프장 갈 시간 있으면 거래처 한 번 더 찾아가시는 게 낫다고 하시고 밑에 직원도 10분 정도 있으시지만 아직까지도 발로 직접 뛰면서 일하세요.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어서 지금은 아빠 일을 물려받기 위해 배우는 중이에요. 아무튼 제가 결혼할 때 집에서 나름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시어머님, 시아버님 평범하게 직장 다니며 살아오신 시댁과는 다르게 사업을 하는 저희 집이 대단해 보이셨나 봐요. 결혼 전부터 사장님 딸이라며 엄청 좋아하시더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엄청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서 챙기시는데 말릴 방법이 없었죠. 고맙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 저희 부모님 선물 사러 갈 때 시댁에도 똑같이 사서 보내는 정도로 보답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한우라던가 송이버섯처럼 귀하고 좋은 물건을 보내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두 번 양가 부모님들이 다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까지 만들었어요. 저랑 남편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시모와 제 관계는 물론 양가 사돈 관계까지 좋았기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은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멀쩡했던 저희 아빠 사업이 작년 연말에 큰 위기가 있었고 올해 초까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걱정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걸 남편이랑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털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세아가 너희 부모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며? 네, 거래처 한 곳이 야반도주하고 도망가면서 거래대금도 안 주고 갔어요. 돈보다도 그동안 거래한 장부 내역을 못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세금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있냐? 그럼 사돈댁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방법을 찾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금액도 커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오빠한테 들어보니 폐업할 생각도 하고 계신다네요. 폐업? 그럼 사돈어른 사업이 망한다고?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계속 끌고 가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하고 다른 멀쩡한 거래처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 갑자기 한순간에 그렇게 망해버릴 수가 있어?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해오셨는데 방법이 있겠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내가 사돈댁에 직접 전화를 걸어봐야겠다. 일단 끊어봐라. 오히려 저보다도 어머님이 훨씬 더 저희 집 사정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친정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셨고 엄마는 별일 없을 테니 안심하라고 말을 했지만 시모는 도무지 진정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폭탄 맞은 사람처럼 여기저기 알아보며 들쑤시고 다니고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람 피곤하게 하더라고요. 세희야, 너희 시어머니 대체 왜 저러시니? 오늘도 전화해서 자기가 잘하는 법무사가 있다고 만나러 가자고 난리셨어. 진짜? 내가 우리 집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할게.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적당히 좀 하셔야지. 안 그래도 너네 아빠 일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아빠는 좀 어때? 괜찮으시대? 이번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거기가 너네 아빠 거래처 중에 두 번째로 큰 곳이었거든. 그냥 이참에 폐업할까 생각도 하는 중이야. 폐업하면 아빠는 뭐하게? 안 그래도 몇 년 하다가 네 오빠한테 다 넘겨주려고 했어. 지금까지 니네 아빠가 참 오래도 했다. 세무사가 그러는데 어차피 넘겨줄 거 이렇게 된 이상 폐업해버리고 남은 세금까지만 정리하는 것이 훨씬 빨리 끝날 거라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너네 오빠 이름으로 새로 사업자 낼 거야. 거래처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놨어. 그래, 어차피 오빠가 물려받아서 할 건데 이번 기회에 빨리 넘겨. 아빠는 세금이랑 떼인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동탄에 상가 있던 거 팔았어. 다 내야지 별 수 있니? 네 아빠 앞에서는 내색하지 말고 적당히 모르는 척 해라. 별일 아닌데 괜히 너네 시모까지 난리법석이라. 요즘 많이 예민하니까. 알겠어. 엄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있어. 사실 저희 부모님이 큰 위기 상황인 건 맞지만 시어머니 생각처럼 망해버릴 정도는 아니에요. 사업체 이외에도 아파트나 상가도 구입해 놓으셨고 이번 일로 생각지 못한 손해가 몇 억 정도 생긴 건 사실이지만 엄마는 예전에 분양받았던 상가를 매각하면서 해결이 가능했거든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 없이 회사 월급쟁이로 평생을 살았던 시모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저희 집이 망해버릴 것처럼 불안했었나 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짜증나긴 해도 귀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선을 넘기 시작하셨어요. 얘야, 너희 아버지 폐업하신다면서? 결국 도망친 사람 못 잡았나 보네. 요즘엔 그런 사람들 잡아봤자 돈도 못 돌려받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당한 회사가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해야죠. 그럼 그 빚은 다 어쩌고? 너한테 갚아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한순간에 이게 무슨 일이니?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하실 거예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한다더라. 나중엔 자식들 모아놓은 돈까지 다 끌어다가 쓰고 그래도 안 되면 월급까지 뺏어간다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 같은 걸 왜 해서 자식들까지 위험하게 만들어. 그냥 평범한 회사나 다니시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손 벌릴 일이 뭐가 있어요? 너야 너네 부모니까 도와주고 싶겠지. 근데 내 아들은 안 돼. 내 아들 앞날이 창창한 앤데 처갓집 때문에 발목 잡힐 순 없다?
지금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 안 망한다니까요. 만약 너네 부모 빚 갚아주려거든 내 아들은 거기서 빼줘라. 지금 저희 이혼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시키지도 않은 파김치까지 만들어서 저희 집에 보내셨으면서 조금 힘들어졌다고 바로 손절하시려 들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카톡 대화 내용을 남편에게 보냈고 너희 엄마가 우리 두 사람 이혼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깜짝 놀라 제게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면서 직접 이야기하겠다길래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너희 엄마가 우리 친정집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모가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지 다 알게 됐으니 더 이상의 친한 척도 하지 말고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고 했죠. 그게 싫으면 우리까지 이혼하는 수밖엔 다른 답이 없을 것 같다고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저와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제 이야기를 시모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에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상황을 전해 들었는지 자기가 대신해서 미안하다며 사과 전화까지 하셨지만 제 마음은 전혀 풀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시댁 챙기고 제가 우리 친정만 챙기면서 살기로 했어요. 서로 상대방 부모가 연락할 일이 있으면 본인들 자식을 통해서만 연락하고 절대로 직접 연락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명절이나 기념일에도 서로 선물 보내는 것도 끝이고 저는 시댁 찾아갈 일도 없습니다. 시모를 안 보고 산다 생각하니 조금 낫지만 그래도 아직 배신감은 남아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정말로 우리 집이 쫄딱 망하기라도 하면 저를 쫓아낼 생각이셨는지도 궁금해요. 이미 저는 독립했고 저는 저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어머님 마음대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모가 저한테 직접 연락하는 순간 남편과 이혼할 거라 엄포를 놓아서 그런지 그 뒤로 연락 한 번 없이 조용히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가족으로서의 신뢰가 다 깨져버려서 앞으로도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도 없이 잘해주는 사람은 저희 부모님 말고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어제 이야기했던 거 생각해봤어? 진짜 이번에 그것만 사주면 앞으로 당신 말 잘 들을게. 아침밥도 다시 해줄게. 제발. 여보, 이제는 정신 좀 차리자. 내가 연애할 때는 당신이 사달라는 거 다 사줬잖아. 그리고 작년까진 우리가 맞벌이도 하고 있었고, 세진이 태어나기 전이라서 그렇게 돈 써도 괜찮았는데, 이젠 아니잖아. 그래서 나도 양심적으로 자꾸 저렴한 거 사달라 하는 거잖아. 여보, 내가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애만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지? 나도 가끔은 스트레스도 좀 풀고 기분 좋은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번에 명품 가방은 좀 참아주라. 결혼 전에 사준 것도 2개나 있고 결혼할 때 우리 엄마도 하나 사줬잖아. 그리고 작년 결혼기념일에 사준 것까지 합치면 4개나 있는데 무슨 가방을 또 사자고 그래? 그거 전부 유행 지나서 지금 들고 다니기 애매하다니까. 요즘은 그렇게 로고 크게 박혀있고 무식하게 커다란 가방은 잘 안 들어. 작고 귀여운 게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알아, 아는데 지금은 세진이 태어나고 돈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여름에 전세 계약 끝나는 거 알지? 집주인이 연장 안 해주고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우리 꼼짝없이 이사 가야 해. 그러니까 그냥 카드 할부 6개월 긁어주면 될 거 아니야? 6개월이면 한 달에 얼마 나가지도 않는데. 우리 지금 통장에 현금 100만 원도 없어. 따로 비상금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쩔 생각이야? 카드는 공짜가 아니잖아. 할부 긁어봤자 결국 다음 달부터 더 힘들어져.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 하고 사는데 집에서 매일 살림하고 애만 보는 아줌마로 만들었으면 1년에 한 번씩 가방 정도는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지. 하지만 이제 나 혼자 외벌이로 벌어서 세 식구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예전처럼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도 조금 참을 생각을 해봐.
정 너무 갖고 싶으면 예전에 샀던 걸 중고로 팔고 그 돈으로 새로 사던가. 요즘 중고 가격도 완전 개똥값인데 팔긴 뭘 팔아? 당신이 돈을 더 벌어서 새로 사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걸 내다 팔으라고? 왜 너가 능력 없는 걸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여보, 그건 좀 말이 심한 것 같다.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주말 쉬는 날에는 대리운전까지 다니고 있다고. 아버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해봐. 아버님 돈이 많으시잖아. 나중에 그거 다 싸질머지고 가실 것도 아니고. 내가 귀한 손주까지 낳아드렸는데 며느리 가방 하나도 못 사주셔? 여기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와? 우리 결혼할 때 전세금 2억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세진이 낳았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산후조리원 비용도 전부 내주셨잖아. 그 정도 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명품 가방을 해달래? 아, 진짜. 나 가방 꼭 갖고 싶다고. 어떻게 좀 해봐. 나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릴 것 같다니까.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애랑 씨름하는 기분을 당신이 알아? 이러다가 우울증 걸려서 진짜 확 잘못되는 수가 있다고. 알겠어. 조금 진정 좀 해봐. 그러면 얼마 오면 연말이니까 성과금 나올 거야. 그거 받으면 당신이 사달라는 가방 사줄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상황에서 카드 할부 긁는 건 절대로 안 될 일이야. 아, 그거 언제 기다려. 알았어. 일단 참을 테니까 대신 가방이랑 카드 지갑도 하나 사줘. 근데 당신네 회사 올해 실적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 성과금 얼마나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나 입사하고 나서 더 힘들 때도 많았는데 연말 성과금 안 나온 적은 없거든. 좀 기다려봐. 알겠어. 진짜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연애하던 시절 아내는 원래 명품을 좋아하거나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은 월급으로 적금도 넣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본받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봉이 7천에서 8천 정도 사이입니다. 아내에게 연애 시절 프로포즈를 하면서 명품 가방을 처음으로 사줬었고 그 이후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또 하나를 더 사줬어요. 그전엔 명품 가방이 전혀 없던 아내였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나 모임에 다니기 좋으라고 2개를 사줬습니다. 예단 예물을 정석으로 맞춘 건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에 딱 하나뿐인 며느리가 된 걸 축하한다는 의미로 아내를 백화점에 데려가서 명품 가방을 또 하나 사줬어요. 1년 사이에 명품이 3개로 늘어난 아내는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 결혼기념일에 또 가방이 갖고 싶다고 해서 그때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사줬죠. 하지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갑자기 외벌이 생활이 되니 저는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제가 적게 버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벌어서 세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룬 적도 많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200만 원 월급에서 절반을 적금으로 모으던 알뜰한 아내였는데 이제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을 생활비로 쓰면서도 계속 돈이 없다 하더라고요. 벌면 버는 족족 아내에게 가져다 주는데도 전혀 돈이 모일 생각이 없고 이제는 카드까지 긁어서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아내 덕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아, 여보 어쩌지? 왜?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뭔 사고라도 쳤어? 아니,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올해 연말 성과금 취소됐어. 올해는 없대. 뭐? 성과금이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가 적자가 났다고 하네? 어제 대표가 본사 들어가서 엄청 깨지고 왔다는데 올해 성과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실적 반등 못하면 대규모 구조조정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야. 아니, 오빠네 회사는 매년 성과금 줬었잖아. 대기업이라며?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그럼 내 가방은 어쩌고? 여보, 지금 가방이 문제가 아니잖아.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어. 회사가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 구조조정 안 당하려면 입 다물고 열심히 일해야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몰라. 당신이 가방 사준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 나 뭐 살지 벌써 다 골라놨단 말이야. 이 와중에도 가방 생각밖에 없어?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을 생각을 해야지. 진짜 이러다가 내년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생각이야? 나 고생 안 시킨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 돈 벌어와서 세진이랑 나 먹여 살리는 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야. 그리고 나랑 했던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해. 카드 할부를 긁던 아버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던 가방은 무조건 살 거야. 아, 진짜 적당히 해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어떻게 너는 남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어? 이 와중에도 가방을 꼭 사달라고? 약속했잖아. 약속한 건 지켜. 왜 나한테 거짓말하는데? 결혼 전에 호강시켜준다고 해서 오빠랑 결혼한 거야. 구질구질 콩나물값 한 푼 아끼며 살 거라면 그냥 나 혼자 살았지. 이게 현실인데 어떡해? 우리가 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진이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씩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웃기지 마. 난 그렇게 살 생각 없어. 가방 안 사주면 나도 아내로서 당신 뒷바라지 안 해. 오빠가 먼저 약속 안 지킨 거니까 나도 내가 해야 하는 일 안 할 거야. 밥도 안 차리고 애도 안 볼 거니까 오빠가 세진이 업고 다니던지 맘대로 해. 야, 가방 하나 때문에 너가 낳은 애를 안 돌볼 거라고? 너가 그러고도 엄마 맞아? 당신도 남편으로서 약속 안 지키는데 나만 아내로서 할 일을 다 하라는 거야. 가방 사줄 때까지 집안일 안 하고 애도 안 볼 거니까 어디 한번 맘대로 해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방금 엄마 불렀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집에 도착하면 세진이 맡겨놓고 너는 그냥 나가. 나가서 너 맘대로 해. 집안일하고 애보라고 안 할 테니까. 나랑 결혼하기 전처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뭐야, 나보고 나가라고? 이혼하자는 소리야? 이혼을 하는 것도 좋고 앞으로 그냥 내가 돈 관리하고 세진이는 우리 엄마가 키워준대. 내가 봐도 그게 나을 것 같아. 여보, 진짜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한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여보, 이거 아니지? 거짓말이지? 결국 그날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셔서 아내를 내쫓았어요. 아내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고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맘대로 해보라죠. 끝까지 자기 잘못했다는 소리 한마디 없고 가방 사준다는 약속이나 지키라는 아내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살고 있던 신혼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고 아이와 함께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 생각이에요. 아내에게는 하나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지만 본의 아니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 아이만을 위해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기요, 사장님 차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 보고 연락드립니다. 이제 곧 저희 가게 영업시간인데 차를 이동 주차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사장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가게 정문을 이렇게 막고 주차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견인차 부르기 전에 어서 차량 이동 주차해 주세요. 저기요,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 다 지나도록 남의 장사도 못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고 경찰에 불법 주차로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삼성병원 알지? 내가 거기 병원장이야. 신고 좋아하네. 어디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코딱지만한 작은 식당 하는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감히 큰 소리야? 뭐라고요? 지금 제 가게 앞에 함부로 불법 주차하신 분이 누군데? 사장님 덕분에 저는 점심시간 동안 가게 앞이 막혀 있었다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니까 나한테 떠들지 마. 그리고 그깟 코딱지만한 식당 하나 한다고 자꾸 유세 떠는데 내가 그 건물주랑 굉장히 잘 아는 사이거든. 내 말 한마디면 당장 가게 문 닫게 만들 수도 있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 저희 부모님 건물인데.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건물도 가진 놈이 고작 주차자리 하나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네. 오늘 저녁 때 내가 알아서 빼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저 진짜 지금 견인차 부를 거예요. 그리고 영업방해로 신고할 겁니다. 뭐? 영업방해? 너 이 자식 몇 살이야? 너 오늘 잘 걸렸다.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지금 갈 테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말도 안 되는 진상 손님이 왔었어요. 주차장 자리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게 정문 입구에 외제차를 주차해놓고는 몇 시간째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왔다 가시는 손님들도 차 때문에 불편해하고 저는 저대로 그날 점심 장사를 망쳤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을 때 차 주인이 나타났고 중년의 부부였는데 둘 다 똑같이 뻔뻔하고 아나무인이더라고요.
다짜고짜 저희 가게로 쳐들어와서는 여기 사장이 누구냐고 하면서 저를 찾았고 이 앞에 땅이 너희 땅이냐, 너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저희 땅이라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한참 동안 진상을 부리다 가더라고요. 자영업을 하는 특성상 진상 손님은 항상 자주 보기 마련인데 차원이 다른 뻔뻔함과 무조건 자기들한테 사과하라며 소리를 꽥꽥 지르던 모습에 완전히 질려버렸죠. 한참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도 죄송하고 음료수 하나씩 서비스로 드리긴 했지만 그날의 안 좋은 기억은 시간이 몇 달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자기야, 내일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는 거 알지? 시간 늦지 않게 깔끔하게 입고 나와. 아침에 미리 미용실도 가서 머리도 드라이하고. 우리 부모님은 격식 같은 거 엄청 따지시는 분들이니까 제대로 꾸미고 나와야 해. 알겠어. 나도 장인 장모님 처음 보는 자리니까 제대로 하고 가야지. 문제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그게 걱정이네.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 이야기 엄청 잘해놨으니까. 능력도 있고 오빠 나이에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흔한 일이야? 지금 하고 있는 매장 개수만 몇 갠데. 그래도 음식 장사한다고 하면 싫어하는 어른들도 있으니까 나도 생각해보면 장사하면서 무시 많이 당했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그리고 오빠가 어디 그냥 평범한 식당이야? 매장만 3개고 그거 전부 오빠 부모님 건물이잖아. 그 정도면 웬만한 중소기업 저리 가라지. 또 오버한다. 장인 장모님이 나 엄청 능력 있는 줄 알고 괜한 기대하시면 어떡해? 10년 넘게 장사만 해서 뭐 하는 것도 없고 대화를 재미있게 할 줄도 모르고. 요즘에 오빠처럼 건실한 사람도 없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작년에 만난 3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었고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었죠. 다행히 이미 집도 준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 정도면 여자 쪽 집안에서 반대할 만한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는 것도 나중에 상견례를 하는 것도 전부 형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줄로만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속물 같지만 여자친구 직업이 대단한 직장도 아니고 사전에 듣기로는 그쪽 부모님들도 평범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도 저희 집이 대를 물려 식당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서는 성공했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었으니까요. 아침부터 열심히 떼 빼고 광내고 흠잡히지 않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 예약해둔 한정식 식당으로 찾아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겁니다. 바로 몇 달 전 제 식당 앞에서 진상을 부린 그 외제차 부부였어요. 그 사람들도 저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난다 하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죠. 대체 무슨 일이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긴 어디가 아픈 건데. 미안해. 도저히 너희 부모님들이랑은 같이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몇 달 전에 내가 우리 가게 앞에 진상 손님 왔었다고 했었잖아. 가게 앞에 진입로를 차로 막아놓고 차 빼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화냈던 사람들. 여기서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가 왜 나와?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 부모님들이잖아. 너네 부모님한테 내 가게 이름 이야기했지? 당연히 했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이 나를 알아보시잖아. 그때 내 가게 앞에서 진상 부리던 사람들이 너희 부모님들이라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나보고 고소한다고 난리치던 사람들. 그럴 리가. 오빠가 뭐 잘못 알았겠지.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사람들 아니야. 얼마나 교양 있고 젠틀하신데.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너희 부모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봐. 그리고 그런 분들을 내가 평생 장인장모로 모시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기다려봐. 엄마 아빠한테 확인해볼게. 평소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가 굉장히 매너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지역의 큰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하시고 걔네 어머니는 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그 직업이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큰 백을 갖고 있고 얼마나 더 교양 있고 대단하신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 가게에서 했던 행동을 보면 평소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알만하겠더라고요. 오빠, 내가 아빠한테 방금 물어봤는데 그때는 우리 아빠가 남자친구 가게인 줄 몰라서 그랬대. 원래 어디 가면 그러시는 분 아닌데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우리 아빠도 미안한 감정 갖고 있다고 하니까 오빠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자. 내가 예비사위 될 사람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그러셨겠지. 하지만 그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평소에 너가 그렇게 너희 부모님들이 격식 따지고 교양이 있다 하더니 나머지는 안 봐도 알 것 같다. 오빠,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우리도 그냥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오빠가 그날 차 빼라고 먼저 화내고 욕하고 난리쳤다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가서 그러고 다닐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나한테 그날 너희 아빠가 보낸 문자랑 가게에서 진상 피우는 CCTV 증거자료 다 있으니까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여줄게. 오빠,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말로 해결하자. 우리 엄마 아빠도 그냥 지나간 일은 있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니까 일단 다른 날 다시 약속 잡을게. 아빠랑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지난 일은 잊고 풀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너희 아빠 같은 사람과는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어. 말하는 거 보니 너는 끝까지 너희 부모 편만 드는 것 같은데 그냥 이 결혼 하지 말자. 내가 도저히 그쪽 분들 교양 수준을 맞춰드리기가 힘들어서 안 되겠네? 뭐? 수준? 너 말 다 했어? 기껏 음식 장사나 하는 주제에 너가 우리 집안의 수준을 노네? 이제야 너도 본색이 나오는구나. 더 이상 할 말 없고 그냥 결혼이고 뭐고 다 끝내자. 엮이기도 싫어. 야, 이 나쁜 자식아. 너 지금 사람 갖고 논 거야? 그렇게 제 결혼은 완전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항상 여자친구를 보면서 받는 월급에 비해 많은 돈을 쓴다고 생각해오긴 했어요. 명품 좋아하고 그쪽 가족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교양이고 격식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 들고 아마 그 집안과 맺어졌다면 두고두고 제 인생 피곤해질 뻔했다 생각해요. 며칠 뒤에 다시 연락 오더니 일단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길래 대답도 안 하고 차단했습니다. 더는 엮이고 싶지 않고 저도 제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